감옥의 효용에 대한 반문이 제기될 때마다 공식적인 처방은 감옥 실무의 개선 차원에서 그쳤으며 감옥의 위상은 언제나 건재했죠. 푸코의 진정한 관심은 권력 메커니즘 그 자체에 있어요. 여러분,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얌체독서 입문철학 감시와 처벌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푸코는 비주류였던 형벌의 형태인 감옥이 주류로 바뀐 것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주장하며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내세웠는데요. 통제의 규모, 통제의 대상, 통제의 방식이 고전주의 시대의 신체형과 질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달라졌다고 주장하죠. 이번 시간에는 죄수를 교화하는 감옥의 시스템으로 제레미 벤담에 의해 고안되어 시대의 변화를 거치며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정치적 전략으로 쓰이게 된 이 파놉티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푸코가 궁극적으로 규명해내고자 한 이 권력 메커니즘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회의 촘촘한 감시망 속에서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자신만의 철학을 촉구하는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함께 하시죠. 푸코는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1791년 죄수를 교화할 수 있는 시설로 고안한 이 파놉티콘의 원리로부터 교율 권력의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하죠. 파놉티콘 구조의 핵심은 중앙의 감시탑은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감시탑을 향해 배열되어 있는 수감자들의 방은 밝힘으로써 감시자가 상시적으로 수감자 전체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감자들은 감시자를 볼 수 없게 하고 설령 감시자가 부재 중일지라도 동일한 감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러한 감시체제 하에서 수감자들은 철저한 대상이자 객체가 되어 데이터와 통계의 원천이 되죠. 반면 감시자들은 최소한의 인력과 자원으로도 수형자 전체를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고요. 실제로 벤담은 인구의 급증과 수감시설 부족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파놉티콘을 구상했다고 해요. 파놉티콘은 그 경제성과 효율성 덕분에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됐고요. 파놉티콘은 인간에 관해 실험할 수 있고 또한 인간에게 적용되는 변화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공간이다. 파놉티콘을 통해서 고유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통제 장치를 만들 수도 있다. 중앙에 있는 탑 안에서 관리 책임자는 자신이 지휘할 수 있는 모든 고용인들, 즉 간호원이나 의사, 직공장, 교사, 간수 등을 비밀리에 감시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을 부단히 평가하고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그들에게 강요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본래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파놉티콘은 일종의 권력 실험실로 운용된다. 그러한 관찰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시설은 모든 인간의 행동에 효율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침투하는 효과를 거둔다. 권력의 이러한 모든 발전과 더불어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확장된 지식은 권력이 행사되는 모든 표면에서 인지할 수 있는 대상들의 정체를 알아낸다. 푸코가 명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파놉티콘은 다방면에서 이용이 가능하죠. 파놉티콘을 통해 죄수를 교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병자를 간호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광인을 가두고 노동자를 감시하고 거린이나 빈둥거리며 나태한 자들을 일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파놉티콘의 원리는 병원이나 관공서, 작업장, 학교와 같은 다양한 삶의 공간에 침투해 있죠.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은 공간의 한계 안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해야 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원리가 바로 파놉티콘이에요. 죄수들을 감시하고 교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벌 제도로서의 파놉티콘은 시대를 거치며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정치적 전략으로서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된 거죠.
파놉티콘의 장치는 정치적 차원에서 일종의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사실 그 도식은 어떤 분야의 기능과도 통합될 수 있고 또한 그 기능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고 권력과 지식의 관계들은 대상에 대한 통제의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빈틈없이 작동하는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많은 권력과 보다 많은 생산 사이의 직접적인 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 요컨대 그 도식은 권력에 의해서 가동되는 여러 기능에 대해 엄격한 구속이나 부담스러운 짐처럼 느껴지는 외부로부터의 권력 행사가 아니라 권력이 그러한 기능들 속에 극히 교묘하게 스며들면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그 기능의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한 것이다. 푸코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근대 감옥의 실패는 1820년대부터 이미 논의되기 시작했죠. 근대 감옥이 범죄를 억제하거나 재범을 예방하는 데 실패하고 도리어 범죄 학습 장소로서 기능하거나 범죄 지하 조직을 양산하는 역기능에 대한 비판이 늘 존재해 왔지만 감옥의 위상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옥의 효용에 대한 반문이 제기될 때마다 공식적인 처방은 감옥 실무의 개선 차원에서 그쳤으며 감옥의 위상은 언제나 건재했죠. 그 까닭은 간단해요. 이미 감옥은 사회 내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필수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기에 결코 없앨 수 없었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감옥의 행정학적 기능 측면에서보다는 정치적 효용 측면에서 권력이 많은 부분 감옥에 빚을 지고 있었던 거죠. 푸코는 이와 관련해서 감옥 제도를 통한 범죄자 집단의 창조가 정치 권력의 전략으로서 대단히 유용했음을 시사해요.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중 사이에 위법, 불법적 태도가 정치적 목적을 띤 일종의 반항 코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의미에서 범죄자 계급의 낙인과 격리는 지배 권력의 측면에서 이득이었던 거죠. 감옥이 범죄를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효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증강시켜 공권력의 권위와 힘을 보장하는 효과,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계급에 대해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함으로써 상습적 범죄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감시하는 등의 순기능은 본연의 역할인 이 교정 기능의 실패를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감옥은 계속 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푸코의 설명이에요. 중요한 건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 푸코가 밝히고자 한 것이 당대 규율 권력의 실체와 이념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근대 감옥을 만들었는지, 신체형에서 징역형으로 변화시키는데 부르주아 계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감옥을 통해 어떤 계급이 이득을 취했는지와 같은 역사 사실적인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푸코의 진정한 관심은 권력 메커니즘 그 자체에 있어요. 즉, 그가 궁극적으로 규명해내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도구와 제도들을 활용해서 인간의 신체를 장악하고 인간의 정신을 개조하여 순종적이고 유용한 존재로 만들려는 권력의 의도라는 거죠. 권력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조심하라며 경각심을 일으키는 푸코의 경고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는 어떠한가를 들여다보게 만들죠. 푸코는 권력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다양한 권력 주체들이 있고 또 이들이 주도 면밀하게 깔아놓은 파놉티콘 구조물들이 존재함을 강조해요. 국가 권력만 권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기업, 협회, 단체, 교육기관, 심지어 개인까지도 누구든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정보의 객체로 타겟팅하고 통제하여 지배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말이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권력은 친근한 얼굴을 하고 다가와서는 우리의 중요한 정보를 빼내며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컨트롤하죠. 과학기술과 정보화 산업의 발전은 우리의 불감증과 권력의 예속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또 심화시키고 있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보험회사들은 가입자의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끼우고 생체 정보 전송에 동의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하고 있죠. 포털이나 SNS에서는 이용자의 위치 정보나 검색어, 과거 구매 내역 등을 파악해서 편리하게 맞춤형 광고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대의 파놉티콘은 혜택과 친절함, 편의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일거수일투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며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권력의 의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의 감시망은 점점 더 촘촘해져 가고 있어요. 모두가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우리부터가 모두 서로를 감시하고 있는 동시에 감시의 레이더망 안에 놓여 있으니까요. 사회 곳곳에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타겟하는 감시와 통제 전략은 점점 더 교묘하고 지능적이 돼가고 있고요. 이러한 감시의 일상화는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시에 의해 원치 않는 권력에 노출되고 예속돼서 행위와 사생활을 제약당하는 부작용도 있는 반면 이 감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부패를 방지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죠. 과거 수많은 범죄들이 안타까운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린 것은 당시 CCTV를 비롯한 치안 감시망이 미비했기 때문이며 과거 독재와 부패가 만연했던 것은 시민 권력의 감시와 견제의 레이더망이 부재했던 까닭임을 고려해 볼 때 오늘날 어느 정도의 감시가 적정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역사의 진보를 시사한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여요. 1인 미디어발 가짜 뉴스와 선정적 보도의 남발은 네티즌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고 불법 몰카 촬영과 유출은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으로 대두하여 우리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으며 수술실 CCTV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치밀한 감시 체제 하에서 어떻게 주체성을 잃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는 결국 우리 각자의 숙제가 아닐 수 없어요. 국가 권력이 모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 우리에게 친숙한 거대 기업들이 모든 소비자의 존엄성과 권리까지 케어해 줄 거라는 환상, 교육제도가 모든 학생의 전인격적 발달을 책임져 줄 거라는 안일한 발상 등을 우리는 하루빨리 벗어버려야 해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명쾌한 진리는 권력 메커니즘에도 냉정하게 적용되니까요. 무비판적으로 권력에 예속될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며 사회 구성원이자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주인의식과 권리의식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가야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권력의 파놉티콘 체제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항적이며 주체적인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권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자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푸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읽으면서 세상을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친절한 수연쌤이었습니다.